콘서트가 사람들을 한국에 머무르게 한 진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콘서트가 끝난 후 벌어진 모든 일이었고 저는 직접 목격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그저 관찰자로서 외부인의 시선으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방탄소년단 BTS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 한국에 와서 3일 만에 떠났던 동료 기자처럼 말이죠. 하지만 첫날 밤부터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는 결코 잠들지 않는 듯했고 사람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만큼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휴식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사회의 작동 방식 그 자체에 휘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상치 못했던 것은 사람들을 이곳에 머무르게 한 것이 음악이 아니라 저 같은 이방인조차도 떠나는 것이 더 어려운 선택이라고 느끼게 만들 만큼 충분히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브라질 출신의 기자, 러입니다. 제 여권에는 전 세계 출입국 도장이 가득하고 제 경력은 하나의 사건에서 또 다른 사건으로 이동하는 여정 그 자체였습니다. 코첼라 음악축제의 사막먼지 속에서 록 음악의 포효를 기록했고 리우록 페스티벌의 열광적인 인파 속에서 삼바의 열정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제 직업은 저에게 하나의 방법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대규모 문화 행사든 분석 가능한 모듈, 아티스트의 영향력, 팬덤 경제, 소셜미디어 전략, 그리고 최종적인 상업적 가치로 해체하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 사건 그 자체가 핵심이며 명확한 시작과 끝을 가진 짧지만 화려한 생명주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서울에서 방탄소년단 콘서트 취재 임무를 맡았을 때 제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분석 틀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방탄소년단은 완벽한 글로벌 팬덤 사례 연구이자 마케팅과 소셜미디어가 결합된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상업적 신화를 창조했으니 틀림없이 좋은 기사감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것을 직업적인 냉정함, 거의 초연함에 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집장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음악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기사가 될 겁니다. 제 생각에 아무리 거대한 콘서트이고 팬덤이 열광적이라 해도 결국 그것은 오락 콘텐츠일 뿐이며 그 영향력은 마지막 노래의 마지막 음이 끝나는 순간 급격히 약해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만족하거나 지친 채 흩어지고 도시는 일상으로 돌아가며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로 회귀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굳게 믿었던 사건의 유한성이었습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직업적 편견은 제 일정 계획을 직접적으로 형성했습니다. 제 계획은 극도로 압축되어 1시간 1시간이 정확하게 배정되었고 어떤 여유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 서울 도착, 호텔 체크인, 장비 정리, 주변 환경 빠르게 둘러보기, 다음 날 공연장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확인. 둘째 날, 콘서트 현장에 전념하여 데이터 기록, 자료 촬영, 핵심 순간 포착. 셋째 날, 호텔방에서 기사 마무리, 모든 관찰 내용을 학회지에 제출할 만한 심층 보도로 압축한 후 오후 비행기로 떠나는 것. 이 모든 과정은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었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인터뷰든 비공식적인 인터뷰든 어떤 인터뷰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경복궁을 방문하거나 길거리 음식을 맛보는 등 이 도시의 깊은 문화를 탐험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제 사고방식은 순전히 데이터 수집가였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을 마친 후 철수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건 중심의 전형적인 저널리즘 방식이었고 장기간 몰입하여 사회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는 사회학 기자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는 사흘이면 문화 상품 하나를 해체하는 데 충분하다고 자신했습니다. 제가 관찰하려는 것은 정교하게 포장된 상업 공연이지 한 국가의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저에게 이 생각은 너무나 당연하고 심지어는 의심할 여지 없는 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구축한 전체적인 인지틀이 처음부터 잘못된 가정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제가 계획했던 종료 이후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연장에 도착하는 순간 수년간 대형 행사를 취재했던 제 경험이 즉시 발동했습니다. 눈앞에는 5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파가 다채롭지만 조용히 흐르는 강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 대개 어느 정도의 혼란이 따르기 마련이었습니다. 초조한 기다림, 피할 수 없는 밀침,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한 보안 요원들의 목청껏 외치는 소리 같은 것 말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줄은 수없이 많은 작은 구간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구간마다 명확한 표시가 있었습니다. 입장 방식은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티켓에 인쇄된 시간대별 입장, 지시에 따랐습니다. 오후 1시부터 1시 30분까지는 A구역, 1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B구역. 시간은 마치 외과용 메스처럼 정밀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젊은 팬들은 정교한 화장을 한 얼굴로 응원봉을 든 채 지정된 시간대에 조용히 줄을 서서 신분 확인을 하고 손목 밴드를 받았는데 전체 과정이 마치 산업 생산 라인처럼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고 아무도 새치기를 하려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서로 간의 대화조차 절제되고 예의 발랐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눈앞의 풍경을 코첼라 음악축제와 비교했습니다. 코첼라에서는 VIP 통로조차도 갑작스러운 스타 등장이나 보안 검색 지연으로 인해 종종 정체되곤 했고 공기 중에는 기대와 초조함이 뒤섞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리우에서는 라틴식 열정이 종종 무질서한 광란으로 변모하여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줄의 형태는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그 행사들은 인간이라는 변수, 즉 감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생명력 넘치는 요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제가 본 것은 거의 비인간적일 만큼 정확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사전에 설계되어 있었고 모든 사람이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 톱니바퀴처럼 제 위치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직원들은 안내판을 들고 차분한 어조로 방향을 안내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짜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으며 마치 이것이 힘든 임무가 아니라 이미 숙달된 절차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공연장 밖의 이동식 화장실과 쓰레기 분리수거장조차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팬들의 행동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이돌을 만나는 광적인 열정이 번뜩였지만 몸은 엄격하게 규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뜨거웠지만 행동은 냉정했습니다. 이러한 감정과 행동의 분리는 제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제약받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시스템에 녹아들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일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콘서트가 시작되고 보랏빛 조명이 바다처럼 펼쳐지자 에너지는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5만 명의 합창과 일사불란한 응원은 그 규모와 정확성 면에서 정말이지 감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뇌는 냉정하게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조직되었고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겠군. 하지만 이것 역시 정교하게 기획된 상업 행사일 뿐이야. 저는 이러한 질서를 주최 측의 뛰어난 능력과 한국 팬 문화의 높은 규율성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멋지고 효율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것을 사건이라는 틀 안에 단단히 가두어 두었습니다. 저는 저의 초기 결론을 기록했습니다. 산업화된 관리 사고방식을 극대화로 활용한 엔터테인먼트 행사. 저는 이미 이야기의 전부를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콘서트의 귀청이 떨어질 듯한 앙코르가 끝난 후였습니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경기장의 거대한 조명이 꺼지자 5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질서정연하게 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상 이것은 보통 도시 특정 지역의 교통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지하철역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택시는 금보다 귀해지며 주변 식당과 술집은 갑자기 몰려든 인파로 시끄러워지곤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에 대비했고 심지어 머릿속으로는 이미 성대한 행사 후의 피로를 묘사하는 문단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밤은 저에게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렬한 예상치 못한 일을 선사했습니다. 저는 인파를 따라 공연장을 나섰지만 예상했던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에는 임시 열차가 증편되었고 직원들은 확성기로 다른 방향의 승객들을 차분하게 안내했습니다. 지상에는 버스가 한 대씩 연이어 도착하여 조용히 사람들을 태워 날랐습니다. 전체적인 분산 과정은 콘서트 입장 때와 마찬가지로 믿을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붐비는 인파를 피하기 위해 저는 잠시 걸어서 공연장에서 약 15분 거리에 있는 카페에 앉아 오늘 노트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밤 11시가 가까워 오는 시간인데도 꽤 넓은 2층짜리 카페의 좌석 점유율은 80%를 넘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진한 커피 향이 가득했지만 그에 어울리지 않게 이곳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거의 모든 테이블마다 작은 스탠드 조명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는 펼쳐진 책, 노트북, 그리고 집중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대학 교복을 입은 몇몇 학생들이 함께 둘러앉아 조별 과제 내용을 낮은 목소리로 토론하는 모습이 보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양복을 입은 남자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마치 한낮의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진지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혼자 이어폰을 낀 채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큰 소리의 담론도, 건배를 외치는 소리도 없었고 오직 평화롭고 지속적인 업무 상태만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풍경은 저의 인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제 고향 상파울루나 제가 일했던 뉴욕, 런던에서는 밤 10시 이후면 도시는 밤문화 모드로 전환됩니다. 사람들은 술집, 클럽, 파티에 가서 해방감, 오락, 사교를 즐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일과 공부는 낮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로 근처 지역, 예를 들어 젊은이들의 명소로 유명한 홍대나 상업 중심지인 강남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실시간 정보는 그곳의 카페, 독서실, 심지어 일부 공유 오피스까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와 길가에 섰습니다. 도로에는 차들이 끊임없이 오갔고 상점의 넌 사이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으며 도시 전체에 쉬어야 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리듬은 오후 5시와 비교해도 거의 느려지지 않은 듯 했습니다.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저를 강타했고 알 수 없는 한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이것은 밤문화가 아니야. 이것은 잠들지 않는 시스템이야. 도시의 기능은 밤에도 전환되지 않고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낮의 생산성 모드가 밤늦게까지 부드럽게 연장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밤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밤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마치 열쇠처럼 제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콘서트가 오늘 밤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콘서트가 이 거대한 도시 기계의 정상적인 작동 속에서 완벽하게 실행된 하위 프로그램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진정으로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 도시 자체가 보여주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이며 마치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내재된 리듬이었습니다. 제 기자로서의 직감은 저의 최초 3일 계획, 즉 방탄소년단에만 초점을 맞춘 보도 프레임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콘서트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저의 효과적인 사건 분석법에 처음으로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계획했던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잠들지 않는 시스템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글쓰기를 미루고 하루 동안 제 미친 듯한 가설을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관광 명소 대신 강남 테헤란로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서울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으로 유리 외벽에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시간은 밤 9시, 저는 한 빌딩 건너편의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에서는 건너편 빌딩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창문에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빌딩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발걸음은 여전히 D. 그들은 335 술집으로 향하지 않았고 많은 이들이 곧장 지하철역으로 가거나 근처 편의점에 들러 간단한 저녁 식사를 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제가 상상했던 야근 문화에 짓눌린 듯한 극도의 고통이나 분노가 아니라 익숙함에서 오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DE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의 연간일 인당 노동시간은 실제로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제 인식 속에서 장시간 노동은 필연적으로 낮은 효율성, 높은 압박, 그리고 혼란을 동반해야 했습니다.
과로하는 사회라면 그 공공 서비스 시스템은 밤에 취약하고 불안정한 면모를 드러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늦은 밤의 지하철은 여전히 깨끗하고 정시 운행되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는 직원이 공손했고 진열대의 상품은 늘 가득했습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깔끔하게 분리되어 쌓여 있었습니다. 도시의 모든 인프라가 이러한 고강도, 장시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놀라운 효율성이 아마도 위에서 아래로의 강요가 아니라 깊이 최적화된 사회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전역에 깔린 무료 와이파이, 편리하고 빠른 모바일 결제, 그리고 곳곳에 있는 24시간 서비스 시설에 이르기까지 전체 환경이 이러한 생산성 모드를 은연중에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더 이상 엄청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어젯밤 콘서트 현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팬들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높은 규율성 때문만이 아니라 행사 진행 과정 자체가 가장 효율적이고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대별 입장부터 명확한 동선 안내, 그리고 편리한 물품 보관 서비스까지 시스템 자체가 혼란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결론이 제 마음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사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회는 극도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예측 가능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구성원들의 행동 방식을 유도하는 방법을 찾아낸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높은 효율성은 그들이 타고난 워커홀릭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준비된 시스템 안에서는 효율적인 것이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저에게 지적인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고 극적인 갈등을 분석하는 데 익숙했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이 보이지 않고 조용하며 도시의 모든 구석에 스며들어 모든 사람의 일상적인 행동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무대 조명과 팬들의 함성에 초점을 맞췄던 저의 원래 보도 프레임은 너무나 피상적이고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저는 마치 파도의 형태만을 연구하는 해양학자가 파도를 움직이는 거대한 해류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방탄소년단에 대한 어떤 분석도 편향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날 밤 저는 단 한 글자도 쓰지 않고 조용히 항공권 예매 사이트를 열어 셋째 날 귀국 비행기표를 취소했습니다. 셋째 날 밤 저는 완전히 기자라는 신분을 벗어던지고 유령처럼 서울 거리를 헤맸습니다. 의도적으로 길을 잃은 듯한 상태에 놓여 심야 도시의 가장 진정한 맥박을 느끼려 했습니다. 시간은 대략 새벽 1시쯤이었고 저는 복잡하게 얽힌 작은 골목길을 헤치고 다녔는데 휴대전화 배터리가 소진되어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그 순간 오랜만에 느끼는 가벼운 공포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길을 잃었던 것입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몇몇 작은 술집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사방이 너무나도 흡사한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교차로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제 옆을 쏜살같이 지나가더니 몇 미터 앞에서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운전자는 헬멧을 쓴 젊은 남자였고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길가에 세우고 헬멧을 벗더니 뒤를 돌아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외국인 관광객 특유의 길을 잃었어요 라고 쓰인 듯한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음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가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했고 저는 고개를 흔들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알아듣겠어요. 그는 아무런 짜증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전혀 망설임 없이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지도 앱을 열고 휴대전화를 제 앞에 내밀어 화면의 현재 위치 표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는 다시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의미는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가고 싶은 지하철역 이름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지도에서 빠르게 검색한 후 화면을 다시 저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직접 가는 길을 알려주지 않고
지도를 확대하여 손가락으로 화면에 명확한 경로를 그려주었습니다. 몇 개의 교차로를 지나 결국 그 지하철역 표지판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제가 모든 모퉁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천천히 매우 인내심을 가지고 그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그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자, 이렇게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순식간에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마 이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이 충격은 이전에 보았던 불야성과 효율적인 시스템보다도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시스템 속의 사람과 직접적으로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이 짧은 만남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그는 저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많은 관광 도시에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그는 내가 너를 돕고 있다는 식의 우월감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도움은 군더더기 없고 깔끔했으며 어떤 감정적 색채도 띠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그의 행동 방식이 마치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으로 입력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길을 잃은 사람을 보고 멈춰서서 도움을 준 다음 다시 자기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는 불필요한 단계도 망설임도 이해득실을 따지는 계산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동을 세계 다른 곳에서의 제 경험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많은 곳에서 낯선 사람 돕기는 보통 개인적인 선행으로 간주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기분, 시간, 그리고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은 무작위적이고 개인의 도덕적 범주에 속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것이 우발적인 선행이 아니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기본값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안에서 구성원은 시스템 내의 작은 버그, 예를 들어 길을 잃은 외국인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저를 도운 것은 그가 유달리 친절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유지하는 최적의 해결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최대한 빨리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 전체 사회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가장 효율적인 처리 방식인 것입니다. 이 생각은 저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심야 카페의 조용한 학생들, 콘서트장에서 차분하게 인파를 안내하던 직원, 그리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던 배달 기사까지, 그들의 행동 뒤에는 모두 동일한 무형의 사회적 규범이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마침내 제가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좋다 또는 나쁘다, 열정적이다 또는 무관심하다와 같은 개인적인 꼬리표로 이곳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더 정확한 이해 방식은 그들이 모두 거대하고 정교한 사회 시스템의 기능적 단위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대부분 이 시스템에 내재된 논리에 의해 형성되고 정의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친절이 아니라 사회적 기본값이야. 저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스스로에게 이 결론을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나라에 대한 저의 모든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보았던 것은 개별적이고 친절한 사람들이 아니라 도움이 표준 작동 절차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무섭도록 강력한 사회였습니다. 이로써 이전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저의 모든 관찰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합쳐져 완전하면서도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콘서트의 완벽에 가까운 조직력은 고립된 성공이 아니라 이 사회의 시스템화된 사고방식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투영된 결과였습니다. 심야에도 환하게 불을 밝히던 카페와 오피스 빌딩은 개인의 근면함이 단순히 쌓여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 도시 인프라와 사회적 리듬이 매끄럽게 연결된 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달 기사의 망설임 없는 도움은 우연한 선행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무의식적으로 시스템의 기본 지시를 수행하는 것의 발현이었습니다. 사람, 서비스, 인프라, 이 세 가지 요소는 이곳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힘에 의해 긴밀하게 엮여 고도로 협력적이고 스스로 최적화하는 폐쇄 루프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의 분 단위까지 정확한 시간표는 사람들의 높은 시간관념과 상호작용하고 24시간 편의점에서 제공되는 표준화된 서비스는 도시의 끊임없는 작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생부터 직장인, 서비스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모든 구성원들은 놀랍도록 일관된 행동 양식을 보였습니다. 바로 규칙 준수, 효율성 중시, 그리고 내재화된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거대한 시스템의 신경 말단처럼 중추에서 오는 신호를 충실히 전달하고 실행하는 듯 했습니다. 이때 제 머릿속에 혁명적인 생각이 떠올랐고 이는 사회 문명에 대한 저의 기존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항상 좋은 사회는 수많은 선한 사람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제가 본 것은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선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가 아니라 당신이 훌륭하게 작동하도록 강제하는 사회다. 이 시스템은 곳곳에 존재하는 규칙, 효율적이고 편리한 인프라, 그리고 뿌리 깊은 집단주의 문화를 통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최적의 행동 경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로에서 벗어나면 불편함을 느끼고 이질감을 느끼며 심지어는 무형의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이 경로를 따르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배달기사가 저를 도운 것은 숭고한 도덕적 동기에서가 아니라 길 잃은 사람을 돕는 것이 이 시스템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올바른 반응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저를 깊은 모순 속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기자이고 저의 임무는 분석하고 보도하는 것입니다. 저의 도구 상자에는 문화 수출, 팬덤 경제, 세계화에 대한 이론적 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이라는 문화 현상을 해체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은 아마도 음악, 춤, 그리고 소셜미디어 전략의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시스템적 역량이 집약적으로 발현된 것이었습니다. 연습생을 최고 아티스트로 키워내는 산업화된 과정, 팬덤 공동체를 군대처럼 조직하는 운영 능력, 그리고 콘서트를 정밀한 군사작전처럼 실행하는 조직력, 이 모든 것은 제가 며칠 동안 관찰했던 사회적 특성들과 일맥상통했습니다. 저의 인지에는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초기 보도 주제는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의 마음속에 새로운, 더 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기적을 지탱하는 사회 시스템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 저는 저의 오류가 기술적인 분석 실수가 아니라 인지틀의 근본적인 오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을 이야기의 중심으로 여겼지만 이제 보니 그들은 이 거대하고 정밀하며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사회 기계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입구에 더 가까웠습니다. 저의 저널리즘 이론, 저의 과거 경험은 서울이라는 복잡한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전례 없는 지적인 겸손함과 동시에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원래 쓰려던 기사는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논리의 근본부터 틀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떠나기로 했던 그날 오후, 저는 공항에 가지 않았습니다. 호텔방에 앉아 창밖으로 서울의 분주한 거리 풍경을 바라보았지만 제 마음속은 혼란의 폭풍으로 가득했습니다. 항공권 변경 이메일이 제 수신함에 조용히 놓여 있었고 저의 체류 기간은 3일에서 1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이성적인 분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의 본능적인 충동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이런 엄청난 혼란과 의문을 안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지난 며칠간의 관찰과 생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 콘서트 세부 사항에 대한 메모들은 도시 시스템, 사회적 행동에 대한 다양한 물음표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의 자랑스러운 능숙한 기자로서의 작업 방식이 이곳에서는 완전히 무력해졌다는 강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번개처럼 선명한 생각이 제 머릿속 안개를 걷어냈습니다. 그것은 저의 모든 관찰, 혼란, 그리고 충격을 한 문장으로 응축시켰습니다.
제 콘서트가 당신을 이곳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당신을 붙잡아 둔 것이다. 이 문장에 저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저를 괴롭히던 핵심 질문, 왜 3시간짜리 엔터테인먼트 활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체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에 대한 답을 즉시 이해했습니다. 답은 활동 자체가 얼마나 훌륭해 샀느냐가 아니라 그 활동이 촉매제가 되어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이라는 사회 시스템을 처음으로 깊이 경험하게 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처럼 처음에는 K-팝의 매력에 이끌렸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발을 디딘 순간 그들이 경험한 것은 음악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어디에서나 느낄 수 있는 편리함, 안심할 수 있는 질서, 그리고 극도로 효율적인 서비스였습니다. 그들은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낯선 나라에서 생활이 이토록 원활하고 예측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무대 위의 노래와 춤보다 훨씬 더 깊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콘서트는 단지 하나의 유인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어디에나 존재하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이야말로 진정한 사용자 유지 엔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은근하고 소리 없이 사람들의 떠나고 싶은 마음을 약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문제를 거의 겪을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에 따뜻한 식사를 하고 싶다고요? 가능합니다. 어디에서든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하고 싶다고요? 가능합니다. 길을 잃었는데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요? 물론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끊임없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심지어 당신이 문제의 존재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시간이 흐르면 당신은 이러한 확실성과 신뢰성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 불확실성, 비효율성, 무작위성이 가득한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관점을 넘어 저의 직업적 시야를 완전히 재구성했습니다. 저는 콘텐츠 분석에서 시스템 분석으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임무는 더 이상 단순히 문화 상품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품이 의존하고 있는 전체 사회 운영 체제를 해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사회학적 현장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의 역할도 기자에서 사회 해독자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전례 없는 흥분과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이 거대하고 매혹적인 수수께끼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탐구할 참여자가 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저의 행동 양식은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호텔을 중심으로 두 지점 사이만 오가는 사건 기자가 아니라 지칠 줄 모르는 도시 탐험가가 되었습니다. 저의 일정표는 완전히 찢어졌고 그 자리를 손으로 직접 그리고 기호로 가득 채운 서울 지도가 대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광객이 모이는 지역에서 관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도시의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에서 하루 종일 배회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말쑥한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빠르고 질서정연하게 식당으로 몰려들었다가 정해진 시간 안에 사무실로 정확히 돌아가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특별한 표정 변화 없이 오직 고도의 집중력과 명확한 목표 의식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촌과 이대 근처 대학생들의 집결지에도 가보았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가 보니 모든 좌석이 꽉 차 있었고 공기 중에는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미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캠퍼스 카페에서는 학생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열정적이면서도 절제된 방식으로 조별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학습 강도와 집중력은 이미 캠퍼스를 떠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을 타고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평범한 주거 지역에도 가보았습니다. 주부들이 슈퍼마켓에서 꼼꼼하게 쓰레기를 분리하는 모습, 아이들이 방과 후 스스로 가방을 메고 질서정연하게 학원으로 향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엘리트 계층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가 효율성과 질서를 추구하는 공통된 리듬 속에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제 노트북에 기록된 내용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방탄소년단 음악 스타일 분석이나 팬덤 응원 문화에 대한 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대중교통 시스템의 인파 관리 효율성, 편의점의 물류 보충 빈도, 다양한 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 실행 상황, 심지어 행인들의 걷는 속도에 대한 관찰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인류학자처럼 이 사회의 작동 방식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탐욕스럽게 흡수했습니다. 저의 행동은 내면의 인지적 변화를 생생하게 반영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파헤치고 검증하고 새로운 인지 모델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10여 일의 연장은 저를 단순히 임무를 완수하려는 방관자에서 시스템의 핵심 논리를 이해하려는 참여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현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앱을 사용해 보았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을 형성하는지 느끼기 위해 내부자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저의 이전 직업 경력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기성 이론 틀에 너무 의존하고 거시적이고 표면적인 현상에서 답을 찾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은 저에게 논쟁의 여지 없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답이 가장 미세하고 가장 일상적이며 가장 쉽게 간과되는 세부 사항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선입견을 버리고 그 안에 몰입해야만 모든 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엔진을 만질 수 있습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저는 전체 사건에 대한 저의 견해를 완전히 뒤집게 되었습니다. 저의 초기 판단은 방탄소년단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결론이 틀렸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을 잘못 평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 상업적 가치, 예술적 성취는 모두 실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저지른 실수는 그들의 역할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을 항상 목적지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이야기의 종착점이며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는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여 일간의 몰입적인 관찰 끝에 저는 새로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목적지가 아니라 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복잡한 사회 시스템이 세계를 향해 활짝 열어 보인 화려하고 눈부시며 매우 매력적인 입구였습니다. 그들의 음악,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미지는 거대한 자석처럼 전 세계 사람들을 이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문을 통과한 후 실제로 그들에게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고 머무르고 싶게 만들며 심지어 남아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은 문 뒤의 세계였습니다. 바로 효율적인 인프라, 신뢰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 그리고 마음속에 내재된 집단적 질서로 이루어진 강력한 시스템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웹사이트와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클릭률이 매우 높은 초기 화면 광고와 같았고 성공적으로 트래픽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계속 머무를지 충성도 높은 사용자가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웹사이트 자체의 사용자 경험, 로딩 속도, 상호작용 논리, 콘텐츠 품질인 것입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얼마나 성공적인 콘텐츠 상품, K-팝이든 한국 드라마든 영화든 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쉽게 복제할 수 없는 경쟁력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방탄소년단을 다시 보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이 오늘날의 위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강력한 시스템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 연습생 제도는 그 자체가 고도로 산업화되고 체계화된 인재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그들의 글로벌 활동을 지원하는 기획, 홍보, 운영팀 역시 정밀하고 효율적이며 협력적인 시스템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 시스템의 가장 뛰어난 작품이며 그들은 이 시스템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효율성과 완벽한 기준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저의 보도 논리도 역전되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더 이상 한 아이돌 그룹이 어떻게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회 시스템이 이토록 성공적인 글로벌 문화 현상을 낳을 수 있었는가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저를 단순한 연예 기자가 아닌 문명 관찰자로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대 위의 빛에만 집중하지 않고 모든 빛을 지탱하는 깊고 견고한 토양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정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저의 감성적인 관찰과 이성적인 데이터를 결합하여 새로운 인식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역대 통계 보고서를 살펴보던 중 한 가지 데이터가 저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이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데이터 자체는 놀랄 일이 아니었지만 제가 그동안 관찰했던 내용과 결합했을 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높은 재방문율을 단순히 쇼핑의 편리함, 맛있는 음식 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한류 콘텐츠 덕분이라고 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더 깊은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K-팝 콘서트 때문에 처음 한국을 찾았던 관광객들 중 상당수는 다시 방문할 때 그 목적이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세부 데이터를 보면 많은 K-팝 관광객들의 두 번째, 세 번째 방문 목적이 더욱 광범위한 문화체험, 언어학습, 심지어는 단기 유학이나 취업 기회 탐색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K-팝이 입구로서 자신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팝은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반복해서 다시 찾아오게 만든 진정한 동기는 첫 방문 때 경험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바로 안전하고 편리하며 질서정연한 사회 환경이 이곳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라는 느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이돌을 보기 위해 왔지만 다음에는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 다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시스템이 잔존 엔진이라는 저의 판단에 데이터라는 강력한 지지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매력은 완벽한 폐쇄 루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매력적인 문화 상품, 방탄소년단을 유입 경로로 활용하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으로 사용자 유착도와 잔존율을 높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저로 하여금 다른 나라들의 모델과 비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그들은 슈퍼볼, 코첼라 음악축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같은 정점 이벤트를 만들어내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한순간에 전 세계의 열정을 폭발시키고 엄청난 관심을 끌어모읍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벤트와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공연 하나를 보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갈 수 있지만 로스앤젤레스의 교통체증과 치안을 좋아하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 경험과 사회 시스템 경험은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깊은 역사 문화적 유산으로 관광객을 유치합니다. 사람들은 루브르 박물관을 보기 위해 파리로 가고 콜로세움을 보기 위해 로마로 갑니다. 이것은 재고에 기반한 매력입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이 오래된 도시들의 인프라나 서비스 효율성 부족에 대해 종종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주는 것은 세 번째 모델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증가하는 콘텐츠, K-팝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고품질 경험을 제공하는 매우 강력한 기존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 나선형으로 상승하는 매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을 정리했을 때 저는 전례 없는 명확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마침내 왜 제가 저도 모르게 이곳에 머물게 되었는지, 그리고 저와 같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왜 똑같은 선택을 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노래에 의해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정교하고 강력하며 소리 없이 스며드는 시스템에 의해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 밤, 저는 홀로 한강변에 앉아 강 건너 아파트들의 불빛과 물 위에 비치는 잠들지 않는 건물들의 윤곽을 바라보았습니다. 10여 일간의 경험은 빠르게 감아돌리는 영화처럼 제 머릿속에서 한 장면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편견에 가득 차 자신만만했던 기자에서 인식이 완전히 무너져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관찰자에 이르기까지 저는 격렬한 내면의 혁명을 겪었습니다. 저는 한국과의 진정한 강대함은 아마도 얼마나 높은 마천루를 건설할 수 있는지, 또는 얼마나 인기 있는 문화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결과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강대함은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국가는 가장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다녀간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국가입니다. 끌어들이는 것은 일회성이고 외부적 매력에 기반한 행동으로 기획되고 마케팅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잔존은 지속적이고 내재적 가치에 기반한 경험으로 위장할 수 없으며 사회 시스템 전체가 매일매일 해마다 안정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유지되어야 합니다. 브라질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서울의 불빛이 시야에서 점점 하나의 빛점으로 변해갈 때 저의 최종 결론이 마음속에 선명하고 강력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진정한 힘은 끌어당기는 능력에 있지 않다. 그것은 붙잡아 두는 능력에 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붙잡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하는 능력에. 이 여정은 단순한 취재 임무로 시작했지만 결국 국가의 힘의 본질에 대한 재고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가는 것은 저의 편집부를 놀라게 할 심층 보도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재구성된 세상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것은 한 기자가 직접 경험한 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사실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상상했던 한국과는 다를 수도 있고 심지어 당신의 일부 고정관념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보고 느낀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장소에서 표면적인 풍경을 넘어선 무형의 힘에 이끌리거나 붙잡혀 본 적이 있나요? 아래에 당신의 이야기와 통찰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